현대 첨단 과학도 운이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왜 그런 것이 생기는지 아직 밝히지 못했다. 그런데도 수천 년에 이르는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누구나 운의 존재를 믿는다. 비과학이라고 하면서도 다들 믿는 것, 이것이 운이라 불리는 것의 신기한 점이다. 누구나 그 존재가 있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이어지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이어지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런 경험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 증명을 넘어서 누구나 운의 존재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기존의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들은 하나같이 마음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미 긍정적 상념을 웃도는 수많은 부정적 상념이 넘쳐난다. 부정적 상념을 없애지 않고 마음 세계를 긍정적 감정으로 채우려 해봤자 이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상념의 힘이 긍정적 상념의 힘을 넘어선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 상념을 없앨 수 있을까? 도쿄대학원 공학 박사인 다사카 히로시는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에서 긍정적 상념과 부정적 상념이라는 분리나 대립을 초월한 궁극의 긍정적 상념을 마음속에 실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에 양자 과학의 세계에서 논의되는 제로포인트 필드 가설도 소개한다. 오늘은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 마음 세계는 개인적 의식 세계이다.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왜 좋은 운이 오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는 표면의식 세계가 부정적 상념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상념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중 8알은 비언어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두운 느낌이 드는 사람은 딱히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두 번째 마음 세계는 집합적 의식 세계이다. 실제로 집합 의식은 집단이나 조직, 사회에 속한 개인의 의식이 모인 것이며 종종 공기나 분위기, 문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인생과 일에서 조직이나 팀 분위기가 나빠져서 나쁜 운을 끌어당기는 경우를 이따금 경험한다. 집단이나 팀에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무드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로 인해 집단이나 팀 전체의 선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마음 세계는 개인적 무의식 세계이다. 예를 들어 표면 의식에서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바라면서도 성격이 맞지 않는 상대와 만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이혼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에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강한 트라우마가 되어 무의식 세계에 고착되는데, 그러면 무의식 세계에 이런 내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는 자기징벌 의식이 생겨 인생의 선택이나 행동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무의식 세계에 있는 부정적 상념이 본인도 모르는 형태로 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마음 세계는 집합적 무의식 세계이다. 가령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쪽을 봤더니 실제로 누가 나를 보고 있었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까? 어느 날 문득 한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이 떠올랐는데 때마침 그때 그 지인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시성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이 현상의 대답을 제시하는 것이 집합적 무의식 가설이다. 사람들 마음은 깊은 무의식 세계에서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마음 세계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무의식 세계이다. 데자뷰 현상에 대해서 과학에서는 시신경과 뇌신경이 일으키는 착각이라고 설명하지만, 데자뷰 현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명으로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감을 느꼈다고 한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이 꿈에서 본 일이 현실이 된다는 경험을 이야기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암살되기 일주일 전에 암살을 예견하는 꿈을 꾼 것이 유명한 사례이다. 미래의 기억이라 부를 법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저자는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을 이야기한다. 제로 포인트 필드란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하는 에너지장을 가리키는데, 이 장에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가설이다. 현대 과학인 양자 물리학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도 방대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 진공이라 불리는 극미소 세계 속에 방대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현대 최첨단 우주 물리학이 제창하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탐구하는 우주 생성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에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양자 진공이 존재했을 뿐이다. 하지만 양자 진공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림을 일으켰고 급격한 팽창이 일어나 빅뱅을 거쳐 우주가 탄생했다고 한다. 이렇듯 양자 진공 안에는 장대한 우주를 낳을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데, 이런 양자 진공 안에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불리는 장이 존재하며, 그 장에는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이 파동으로서 홀로그램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가설이다.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파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가설이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실체는 에너지이자 파동이고, 이를 질량을 가진 물질이나 딱딱한 물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감각 때문에 생긴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과거는 생겨나서 존재하지만 미래는 아직 생겨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이 같은 감각은 우리의 일상 감각 자체이기 때문에 미래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란 정의가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이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기록된 미래는 가능성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이 필드에 연결되어 예견할 수 있는 미래는 무수히 많은 미래의 가능성 중 가장 일어날 법한 미래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동이 변하면 가장 일어날 법한 미래가 아닌 다른 미래가 실현될 가능성도 커진다. 우리가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연결되어 미래를 예견할 때는 확실히 도래할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어날 법한 확률이 높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능성의 미래를 현재로 만들 때 하나의 미래가 확정된다. 제로 포인트 필드 가설은 우리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양자 레벨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제로 포인트 필드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정보를 보낼 수도 있다는 가설이기도 하다. 여기서 뇌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쓴 이유는 뇌과학 연구가 진행된 오늘날에도 마음이 뇌에 작용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아니면 몸 전체에 작용해서 생겨나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 기록된 정보가 홀로그램 기록이라면 파동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뇌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념 역시 양자 과정으로 존재한다면 이 또한 파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잘 알려져 있듯 하나의 파동은 그 파동과 유사한 주파수의 파동과 공명을 일으킨다. 따라서 뇌나 마음이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될 때 우리 뇌나 마음속에 있는 상념이 그 필드 안에 있는 유사한 정보와 공명에서 끌어당김을 일으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상념이 그와 유사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제로 포인트 필드에는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정보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필드에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주가 시작된 순간의 정보도 알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다 보면 첨단 과학의 지경과 가장 오래된 종교의 직관 사이에 존재하는 신기한 일치를 깨닫게 된다. 현대 과학의 우주론에 따르면 이 우주는 138억 년 전 양자 진공에서 탄생했다. 양자 진공이 어느 날 파동을 일으켜 급격히 팽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주가 탄생했고, 이어 대폭발이 일어나 빅뱅 우주가 탄생했으며 빅뱅 직후에 우주가 광자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한다.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세계는 모두 진공에서 탄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교 경전인 구약성경에서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에는
신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있고, 신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맨 처음 빛이 생겨났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이 우주가 탄생한 순간의 기억을 종교적 직관으로 파악했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세상에 넘쳐흐르는 부정적 정보의 홍수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매일 대량의 부정적 상념이 스며든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눈에 들어오는 미디어 정보가 우리 무의식에 부정적 상념을 계속해서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부정적 정보나 인생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에서 생겨난 마음속의 부정적 상념은 왜 좋은 운을 밀어내고 나쁜 운을 끌어당길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부정적 상념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축시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폭 30cm 길을 벗어나지 말고 걸어본다면 아무 문제 없이 걸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벽 위에 놓은 폭 30cm 다리라면 어떨까? 아마 마음속에 생겨난 죽음의 공포나 좁은 다리는 건널 수 없다는 자기 한정 의식 때문에 위축되어 그 다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부정 의식을 품는 순간 우리 능력은 비참하게 위축되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옛날부터 심층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평생 잠재 능력의 몇 %밖에 꽃 피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사실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잠재 능력을 평범한 사람보다 더 꽃 피운 사람들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도 만약 마음속의 부정적 상념을 없애고 마음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비슷한 재능을 꽃 피울 가능성이 있다. 무의식 세계를 바꾸어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갖가지 부정적 상념을 정화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의 위대한 정화력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자연이 가진 마음을 정화하는 힘은 단지 표면적으로 기분이 상쾌해지거나 마음이 씻겨나가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예부터 이런 마음 정화법으로 요가나 좌선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 방법이 존재한다. 정치가나 경영자 가운데 매일 명상을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경우 무념무상 상태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왜 명상이 어려울까? 그 이유는 명상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상은 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일어나는 일이다. 즉, 어떤 순간에 마음이 문득 명상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무념무상 상태가 되자 같은 인위적 의도야말로 잡념이 되어 명상 상태에 드는 것을 방해하는 역설을 일으킨다. 저자는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명상이 아니라 자연의 몸을 담근다라는 방법을 권한다. 그것이 가장 쉽게 명상의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몸을 맡기며 자연의 훌륭함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명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언어도 쓰지 말아야 한다. 남을 탓하는 마음 또한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게 된다. 우리 인생에는 본래 좋은 운도 나쁜 운도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만약 우리가 절대 긍정 사상을 진정으로 손에 넣는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이양 대립도 사라진다. 그 결과 운이라는 말도 사라진다. 운의 본질에 다가서면 설수록 흡사신기루처럼 그 말 자체가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무의식 세계에 부정적 상념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생에서 주어진 것 전부를 긍정하는 절대 긍정이라는 의미에서 긍정적 상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이양 대립의 말도 사라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인생 풍경이 바뀔 것이다. 궁극의 긍정적 상념을 품고 바라볼 때 인생 풍경은 빛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생 풍경은 결국 우리 마음의 모습이 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 닫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세계로 연결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개인적 무의식 세계와 집합적 무의식 세계를 넘어 제로 포인트 필드로 연결된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세계가 있다. 아직 현대 과학으로 이 세계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지만 시공간을 뛰어넘은 무의식 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가 바로 신의 세계일 것이다. 우리 인생을 신기한 형태로 인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인도 사상가인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세계이고 세계가 당신이다. 복권이 잘 걸리는 명당이 실제로 있을까?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라는 책에 의하면 주역의 괴상에는 천례무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괴상은 하늘의 기운이 한 곳에 내리꽂힌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행운이 모인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장소는 어디일까?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많은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그곳에서 복권을 사야 한다. 그리고 여자들이 줄 서 있으면 최고다. 천례무망에는 양의 기운이 음으로 향했다는 뜻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을 사려다가도 줄이 길면 그냥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줄 설 기회는 하늘이 준 것이다. 5명 이상 서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면 반드시 그곳에 줄을 서서 복권을 사야 한다. 수학자들은 그곳에서 로또가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보다 많이 당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틀린 얘기다. 그곳은 그저 잘 되는 곳일 뿐이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곳에 가서 기운을 받으면 된다. 오늘은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명을 피하는 특별한 장소의 비밀을 담은 책,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기운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 기빨린다거나 기받는다라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 운명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특히 땅의 작용을 잘 다루고 풍수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 천장이 났다면 상당히 불길한 뜻이 있다. 이는 취직이 안 되거나 명예가 추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방 모서리에 물건을 잔뜩 쌓아두어 방의 모양이 두루뭉술해졌다고 치자. 이는 주역의 괴상으로 간이산인데, 이런 곳에 오래 살면 직장에서 진급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내 운명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사를 하거나 방을 고치거나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장소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그런 크고 작은 노력으로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모든 포기가 빠르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성향이라면 험난하고 거친 곳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운명을 고치는 데 효과적이다. 여성들이 많은 미용실이나 로맨틱한 분위기의 와인바 같은 곳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안 분위기도 묵직하게 꾸며놓는 것이 좋다. 공간이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구조물에 따라 다양한 기운이 분출된다.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다 밝혀내지 못한 힘이다. 우리가 사는 집의 천장을 보면 대개 바닥과 마찬가지로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천장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압박한다. 천장을 제대로 꾸미려면 위로 치솟는 모양의 입체적인 구조여야 한다. 그저 직사각형 상자 모양의 건축물이라면 신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다. 피라미드는 안에서 볼 때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는 형상인데, 이로써 그 공간에는 기하역학적 힘이 발생하고 그보다 먼저 영혼의 힘이 발동되는 것이다. 공간이란 막아놓으면 힘이 비축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이 발생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지구 내부에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문명이 실제로 있다면 그들은 지구 자체를 지붕으로 삼고 있는 거대한 돔 안에 살고 있는 셈이다. 생명의 기운이란 끝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운명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자주 머물러야 한다. 요점은 크고 단단하게 덮인 천장이다. 이왕이면 웅장한 대리석으로 된 곳이 좋고 그 안에 있는 조명들도 장엄한 느낌이 나는 것이면 더 좋다. 큰 건물이나 광장 같은 곳에 자주 가볼수록 좋다. 피라미드는 천장이 위로 치솟아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큰 건물, 호텔 등에 가보면 된다.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실외에서 산책하는 것에 버금가는데, 장엄한 건축물의 내부는 영혼의 힘을 보강해준다. 운명은 바늘 한 개만큼만 바뀌어도 그 흐름이 바뀌는 법이다.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갈 때는 온 나라의 힘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일단 운명임을 의심하고 고치려 한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돈이 항상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곳이 건축 공사장이다. 거대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거대한 물건이어야 한다. 돈이 날아가는 것은 운명의 가벼움 때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부드러움이 많은 곳은 좋지 않다. 자동차 공장, 조선소, 목재 공장도 좋다. 돈이 없어지는 운명은 그 자체가 바람이므로 이를 멈추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땅을 깊게 파고 있는 곳, 말뚝을 받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부드러운 산책로는 안 좋고 파티장도 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행은 매우 안 좋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베풀면 그 공적은 저 하늘에 반드시 남아있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공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쌓이고 쌓여 언젠가 재앙으로 돌아온다. 가족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는 것도 좋으며 함께 고궁안을 걷거나 노래방에 가도 좋다. 여행지에서는 가급적 큰 장소에 묵는 것이 가족운을 좋게 만드는 요령이다. 가족여행을 할 때 가급적이면 버스나 자가용보다는 기차를 타는 것이 좋다.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있는데 연못가가 바로 그런 곳이다. 연못이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아담한 크기여야 한다. 바닷가는 당장 행복이 필요한 사람이 갈 곳은 아니다. 한가한 전통시장처럼 사람이 적은 장소가 좋은데 시장에 가보려면 번거로운 시간을 피해야 한다. 오래 살고 싶다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 흔히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늘어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이유도 틀린 것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오래 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남이 오래 사니까 오래 사는 것이다. 현재 지구에는 80억 명이 모여 사는데 이것은 지구에 많은 영혼이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다. 영혼의 밀집이란 다름 아닌 천기의 밀집으로 이 힘이 작용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기운을 받아서 나도 오래 산다는 뜻인데 사람이란 사람에게서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환자가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운 때문이다. 물론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면도 있었겠지만 아직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살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기운이 있고 그것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발출하게 된다. 가족도 자주 모이면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족의 경우는 서로에게 발산하는 기운이 더욱 특별하기 때문이다. 자손을 많이 거느리는 것은 분명히 장수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인류가 점점 늘어나는 힘과 비교할 바는 못 될 것이다. 영혼의 힘을 보강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거대한 돔으로 둘러져 있는 공간이다. 실내 농구장이나 천장이 높은 지하도다. 실외로는 댐에 물이 가득 찬 곳인데 댐은 클수록 좋다. 물이 말라있는 댐은 노인에게는 아주 위험하다. 큰 금고가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좋으며 은행 안에 앉아있는 것도 좋다.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취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반드시 그 힘이 발휘될 것이다. 운명은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적절히 예정되었던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빠져 죽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 물가에 안 가면 된다.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하늘도 그를 물에 빠뜨릴 수가 없다. 운명이란 미리 알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 없으나 장소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좁은 장소로 가야 한다. 넓거나 좁은 것은 상대적인 의미라서 넓은 곳이라 해도 사람으로 꽉 찬 공간은 좁은 곳으로 분류된다. 사람이 붐비는 곳으로 가면 좋다는 뜻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가 혼잡하면 그것도 좁은 장소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도 마찬가지다. 포장마차나 아주 좁은 커피숍도 좋고
무작정 산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다만 변화가 너무 심해지기 시작하면 좁은 장소는 그만 다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근 후에 좁은 장소만 찾아다녀 보는 것도 권할 만하다. 어떤 곳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일단 그 장소와 행운을 결부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행운의 장소를 경험해 보았다면 반드시 한 번 더 가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병이 잘 낫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장소가 있을까? 허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픈 환자나 가짜 약을 진짜인 줄 알고 먹은 후 병이 나은 환자들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신의 힘으로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무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약한 병을 만든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병인데도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병을 더 키운다. 그렇게 악순환에 빠져 병이 깊어지는 것이다. 병이란 의식의 소관이 아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내고 또한 치료도 하는 것이다. 병이라는 것은 기계가 고장나듯이 그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병이란 영혼의 작용에 크게 지배받는 현상이다. 특히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모든 병은 영혼의 작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병의 치료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몸에도 병이 생기는 것이다. 병이 났을 때는 의사에게 먼저 달려가야겠지만 전적으로 의사의 처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환자 스스로 영혼을 활성화시켜야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자신의 병이 낫고 싶다면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이왕이면 건물의 외관이 단단하고 장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기와집도 아주 좋다. 기와가 기운을 크게 축적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이 기와를 사용한 것은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다. 기와집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곧 무너질 것 같은 곳은 좋지 않다. 도시에 살지 않아서 큰 건물을 찾기 어려운 사람은 거대한 바위덩이를 찾으면 된다. 그저 돌로 이루어진 큰 형상물이면 모두 괜찮다. 깊지 않은 병이라면 동굴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길 권한다. 그리고 천장을 웅장하게 꾸며놓은 호텔 로비도 좋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나무 밑에 있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총체적으로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죄가 뭔지 몰라도 내가 천벌을 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반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재기를 위한 좋은 장소를 찾아봐야 한다. 가장 좋은 장소는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곳이다. 복갱이든 트랙터든 땅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 말이다. 그리고 부둣가에 가면 큰 배가 닻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에 가야 한다. 가서 오랫동안 바라봐야 한다. 또한 등반가들이 밧줄을 붙잡고 암벽을 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이런 장소는 깊은 곳의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늘의 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운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바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다. 그곳은 광대한 하늘이 협곡 위를 덮고 있다. 이처럼 높은 산 위에 올라 벌판이나 바다를 바라봐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다. 63빌딩 전망대나 그보다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도 좋다. 그저 높은 건물 옥상에 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라. 요점은 그 위를 덮고 있는 하늘이다. 이런 것을 자주 보면 운명을 개척할 힘을 얻을 수 있다. 단지 조심해야 할 사람은 노약자나 임산부 등이다. 하늘의 힘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아주 좋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남성도 좋지만 여성들에게는 더욱 좋다. 운명의 보약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하늘은 누구나 자주 볼수록 좋다. 모든 장소의 힘은 하늘로부터 하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 좋은 사람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말이므로 대부분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 확실히 운이 좋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일본의 유명한 뇌과학자가 전하는 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을 밝힌 책 뛰는 놈,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행운과 불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어난다. 수학 이론 중에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앞으로 한 걸음을 가고 뒷면이 나오면 뒤로 한 걸음을 가도록 규칙을 정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동전을 10,000번 던지면 결국 정확히 0에서 끝나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플러스 쪽으로 200에서 300 혹은 마이너스 쪽으로 200에서 300 정도를 가게 된다. 운도 이와 마찬가지다. 랜덤워크 이론을 가정한다면 행운이나 불운 중에 한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치게 된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에게는 마이너스가 한동안 이어지면 불운, 플러스가 이어지면 행운이라고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운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단지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 현상적인 측면만을 분석했을 때는 그저 착각에 불과하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행동 패턴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운이 좋은 사람이란 좋은 운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운을 붙잡고 불운을 막는 행동과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 행복한 인간은 돈을 벌 기회가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부자를 보면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부자들의 행복 패턴과 사고방식을 관찰해보면 결국 더욱 잘 사는 것과 이어진다. 예를 들어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미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또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혼자 이기려 들지 않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 역시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이다. 운의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과 얼마나 돈독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크게 좌우되는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앞에 깨끗한 자동차와 더러운 자동차가 두 대가 있다고 하자. 만약 당신이 두 대의 차 가운데 어느 한쪽을 막대기로 힘껏 때리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러운 차를 선택할 것이다. 이는 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과 비슷하다. 사람에게는 어느 특정한 질서가 흐트러져 있으면 그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길에는 쓰레기 1개 정도는 버려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생긴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책임감 강한 성격은 운 나쁜 사람의 요소이다. 성실하다는 것은 사회적 규범에 자신을 맞춘다는 뜻인데, 남을 의심할 줄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은 입사한 회사가 부당하고 이상하게 느껴져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서 그만두질 못한다. 그러므로 운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도 운을 좋게 하는 습관 중 하나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계약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보자. 자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한 건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운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운이 나빠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처럼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할 여지가 생기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한 여지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사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막상 겪는 일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 일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크게 다르다. 항상 운이 따르는 사람의 곁에 붙어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운의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라 결정된다. 운이 좋은 사람의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점차 닮아가므로 운을 불러들이는 일이 가능해진다.
주변에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한껏 애정어린 마음으로 돌보길 바란다. 애정을 갖고 누군가를 돌보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옥시토신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감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유니클로다. 유니클로는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매장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일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매출에도 영향을 주었다. 일부러 고난과 맞서는 것도 운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발명왕 에디슨은 초등학생 시절 머리가 지독하게 나쁘다는 말을 듣고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유명한 기업의 창업자들 역시 대부분 한 번씩은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사실 인간은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뇌세포가 활성화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도스는 쥐에게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하도록 훈련시킨 후 쥐가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에서 쥐가 적당한 전기 자극을 받았을 때 정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극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강할 때는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길보다 조금 위험한 모험을 선택해보라. 그러면 그 일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데다 뇌에 좋은 자극을 주어 결과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당신은 회사에서 라이벌인 동료가 진심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는가? 만일 그 동료와 승진 경쟁을 벌인다면 동료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기는 몹시 어려울 것이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대방이 지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그 동료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성공으로 이어질 테니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원래 공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는 생물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보다 뇌는 크지만 뇌 안에 있는 전두엽 부분은 현생 인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전두연합령은 사고나 창조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성 등 인간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한다. 즉, 현생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는 네안데르탈인보다 사회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생존의 비결은 바로 남을 배려하는 것이다. 교토대학의 후지이 교수는 배려의 범위가 넓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은 배려의 범위가 좁은 사람이다. 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사회 전체의 미래까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배려의 범위가 넓은 사람이다. 후지이 교수의 연구 결과 배려의 범위가 넓고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자신의 주변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한다. 운 좋은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는 일에 능숙하다. 타인에 대해 솔직하고 올바르게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타인에 대해 솔직하고 올바르게 칭찬하려면 우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머릿속이 온통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없으며 타인의 장점 또한 눈치채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쉬운 것이 바로 불안감이다.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등등 사람들은 수많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불안감이 지나치다 보면 남을 올바르고 솔직하게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게 된다. 그러므로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목욕 등을 하면 세로토닌 분비량을 증가시켜 불안감이 해소된다. 사실 약간의 불안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 중 하나다.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 병에 걸릴까봐 불안해지면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지면 만일을 대비해 저축을 하게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명심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쪽이다. 인간의 뇌에는 전전두엽 내측부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행동을 평가한다. 남을 돕고 감사해하면 뇌가 자신의 행동을 착한 행동이라고 판단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다. 남을 돕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적 보상까지 얻고 있는 셈이다. 인간에게는 상대방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무언가를 받으면 그만큼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식품 코너에 갔을 때 직원이 건네준 제품을 시식하고 나면 제품을 사지 않고 자리를 뜨기가 왠지 미안해진다. 이처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으면 빚을 진 기분이 들어 그러한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 도움을 받았을 때 답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라는 사회적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애초에 운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은 분명히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금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가족 간의 불화가 생겨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결국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나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관이 없거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관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미모가 뛰어난 어떤 여성에게 다른 사람이 무책임하게 모델을 해보는 게 어때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녀가 진정으로 모델이라는 일에 보람이나 활력을 느낄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 모델이 되었다면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후회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불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갖 게임에 참가한다. 취업 준비를 하거나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도 일종의 게임이다. 이를 그만두면 직업이라는 이름의 게임이 끝난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개의 게임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게임에서 결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 결정적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행복의 척도를 따른 꿈과 목적에 관련된 게임을 말한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는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키웠다. 생활고에 시달린 탓에 우울증까지 생겼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재혼을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아무리 그녀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소설가가 되겠다라는 게임을 도중에 그만두었다면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만약 꿈과 목적을 이뤄가는 여정이 실패의 연속이라면 당연히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게임에서 물러나고 싶어질 때는 게임이란 항상 랜덤워크 이론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자. 실제로 동전을 10,000번 던져보면 앞면이 200에서 300번 더 나오거나 뒷면이 200에서 300번 더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동전을 던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도 부정적인 사건이나 긍정적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시기에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사건이 끼어들게 된다. 즉,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 운이 나쁜 사람은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보지 못하므로 부정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 게임을 쉽게 포기한다. 반면 운이 좋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도 쉽게 게임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패배가 이어질 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음 기회를 대비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복권 1등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꿈을 실현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으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늘 머릿속으로 꿈과 목표를 생각하는 상태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는 것이다. 종이에 꿈이나 목표를 적어두는 것도 효과적이다. 꿈이 적힌 종이를 바라보면 자연히 그 꿈이나 목표를 실현시켰을 때를 상상하게 된다. 상상을 하면 쾌감을 느껴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리고
의욕과 연관이 있는 도파민이 꿈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촉진시킨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금수저, 흙수저처럼 태어난 운명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난다. 운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서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일까? 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운과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이다. 컨트롤할 수 없는 운에는 숙명과 우연이 있는데 숙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다. 우연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운이다. 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운에는 기회와 확률이 있다. 기회는 개발 가능한 운인데 기회의 관점으로 보면 운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확률은 관리 가능한 운이다. 불운을 피하고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법을 배우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컨트롤 가능한 운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은 운의 상승을 돕는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운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진짜 기회와 가짜 기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기회의 진위를 판단할 때는 정말 기회의 신과 마주친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 있다. 대상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투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한 마음이 맑으면서도 차분히 가라앉아 있으면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사념, 잡념 같은 노이즈가 끼어 있으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마음속 노이즈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힌트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창안한 플로 이론에서 얻을 수 있다. 무엇인가에 한껏 몰입하거나 완전히 집중해서 나 자신조차도 잊게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몰입한 상태에서 인간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마주하며 플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기회는 그 진위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로 상태에서는 찰나의 순간도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위 날아오는 공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다. 스포츠 선수나 음악가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플로 상태에 의해 판단력이 예리하고 섬세해지기 때문이다. 운은 개발할수록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평소와 다른 일을 선호한다.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고 신선한 기분으로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미 내게 존재하는 행운을 깨닫는 기회와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서 때마침 도착한 버스를 탄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마음 내키는 곳에서 내린다. 말 그대로 생소한 장소에 나를 던져두는 것이다. 그러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운이 찾아오기도 한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대부분 그 귀하고 소중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만다. 당연하다고 여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운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옳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는 인간성이라기보다 행동상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불러들이는 좋은 습관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눈부신 빛으로 반짝이는 세상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행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을 행운의 여신이라고 부르는데 감사를 받으면 신들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미소로 화답해준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폐쇄적이며 새로운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에 비해
평소에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나와는 이질적인 인간관계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할 수 없었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소문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나쁜 정보를 흘리는 사람에게는 더욱 반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는 인연의 확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기회이다. 인연이 연결되어 나가면서 기회가 생긴다. 인정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그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도와주거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운이 좋아진다. 행운은 파랑새가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인맥의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것은 기회를 넓혀 운을 개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방을 정리해도 운이 좋아진다. 정돈된 방은 마음이 정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방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으면 이는 마음이 어질러져 있다는 증거이다. 방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이다. 운을 좋게 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이다. 행복이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상태이다. 각간에 청결해진 장소에 머물면 마음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석구석까지 정리정돈되면 좋은 운을 불러들이는 행운의 스위치가 여러 개 동시에 켜진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고민을 달고 산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이런 감정은 사라지길 바랄수록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며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고민,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밝은 곳에 꺼내둔다는 말이다. 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나 근심, 불안이 없는 상태가 된다. 무척 흥미로운 것은 실패마저도 성공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다. 실패가 두려운 것은 상처 입은 자신의 모습과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패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는 않는다.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단은 시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기죽지 말고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다. 관리 가능한 운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리스크는 취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해나가다 보면 확실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발 가능한 운은 확실히 개발해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운용해야 할 자산은 당신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행운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이다. 운에 관한 책들을 보면 운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운을 통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벽에 부딪히고 만다. 왜 마음먹은 대로 운이 바뀌지 않을까? 무일푼으로 창업에 뛰어들어 매출 19조 원의 유통기업 돈키호테를 건설한 일본의 전설적인 사업가 야스다 타카오에 의하면 운의 영향력은 개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오는 개별 운이 있으면 조직 차원의 집단 운이 존재한다. 아무리 개별 운을 닦아도 자신의 조직이 불운에 빠져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 개인과 조직의 운을 같이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최상의 운 통제법을 알려주는 책, 운의 경영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야스다 타카오는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종합 할인점 돈키호테를 창업하여 일본에서 유일하게 34년째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승시켰다. 그가 운을 통제하고 사업을 대성공으로 이끌었던 독특한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운의 총량은 비슷하다. 행운을 불러들이느냐, 불운을 불러들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운용할 수 있는 운의 양이 달라질 뿐이다. 인생에는 행운과 불운이 번갈아 찾아오기에 불운을 최소화하고 행운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을 다 쓰는 사람이고 운 나쁜 사람은 운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운이란 본인의 행동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변수인 셈이다. 물론 아무 죄 없이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면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쓸데없이 힘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악운을 불러들일 수 있다. 불가피한 것에 대해 체념하는 자세도 행운의 바탕이 된다. 대수의 법칙은 표본 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전체의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마느냐는 우연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도전 횟수가 줄어들면 주사위에서 특정한 수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우연에 좌우된다. 단기적 재수가 이런 우연을 가리킨다. 장기적 인생의 운통제는 대수의 법칙에 기반한 수법이다. 표본 수가 많을수록 운을 틔우는 행위가 무엇이고 막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도전해 표본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운과 단기적인 재수는 완전히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적인 재수를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생과 사업에 장기적 운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불운과 행운은 대개 번갈아 오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처럼 뒤가 연속으로 나오거나 앞만 나오기도 한다. 불운과 행운이 어떤 순서로 찾아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최종 확률은 누구에게나 거의 절반이 된다. 특히 과감한 도전을 반복한 창업자는 행운을 많이 만나는 만큼 불운도 많이 겪는다. 이것은 전문 등산가가 험한 산을 여러 번 오를수록 조난당할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다. 불운이 찾아왔다 싶으면 자신을 억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다. 운이란 이전에 경험한 불운의 크기에 반비례해 이후에 겪을 행운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1995년 돈키호테는 다점포 체제를 적용하며 경영에 나섰고 돈키호테 돌풍이 강하게 일어났다. 하지만 그런 행운의 절정에서 갑자기 큰 불운이 닥쳤다. 1999년 6월에 개업한 고가네이 공원점 주변 주민들이 야간 소음 때문에 밤 11시 폐점을 요구한 것이다. 물론 심야 영업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 나쁜 돈키호테론을 부채질했다. 반론을 제기할수록 매체들은 더욱 끈질기게 달려들어 돈키호테를 악당으로 만들었다. 반대운동이 벌어진 지 1년 후에 방침을 급히 바꾸었다. 지금은 비난을 묵묵히 버티며 수비에 전념할 때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그러고 나니 돈키호테가 반성할 점이 뚜렷이 보였다.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환경 대응형 점포 개발 방식을 만들 수 있었다. 나아가 점포 주변을 청소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신경 썼다. 결과적으로 이 대처가 불운의 최소화를 불렀고 돈키호테에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때마침 같은 해에 환경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며 반대운동은 수습되었고 신규 매장 오픈도 원활해진 것이다. 행운의 절정에서 큰 불운을 만났지만 그 불운을 가까스로 견뎠더니 곧바로 더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이다. 경영자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자. 인간은 손실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하락이 이어져도 계속 보유하면서 매입 가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려 한다. 이것을 주식을 염장한다라고 표현한다. 주식의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정 수준 이상 손해가 나면 매도한다는 규칙을 미리 정하고 그 규칙을 예외 없이 실행하면 된다. 의욕적이고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인생에서 도전 횟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에 비례해 실패하는 일도 늘어나겠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진짜 문제는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사업에서 철수하는 시점을 판단하려면 얼마 이상 적자가 나면 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는 손절매 규칙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하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내려주지 않는다. 스스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자에게만 대운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실패나 부상을 걱정해 도전을 피하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관계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운을 불러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회사가 나쁘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나쁘다라며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려 한다. 남 탓하는 사고방식은 결국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쳐 쓸데없는 불운을 부른다. 남 탓하는 사람은 주어 전환을 하지 못한다. 주어 전환 능력이란 상대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남 탓하는 사람이 늘어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틀림없이 조직의 운이 나빠진다. 운을 악화하는 최악의 유형은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실제보다 더 부자인 듯 행동하며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면서 몸집을 크게 보이려 애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다만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운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과 거리를 둘 때 오히려 더 웃으며 대해서 상대가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과 거리를 둘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첫째, 인간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하고 어떻게든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생이나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악운을 부르는 최악의 수다. 세상에는 틈만 나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 성공을 과시하면 이런 사람들의 저기가 더 커지므로 불운을 앞당기게 된다. 따라서 운과 노력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신을 질투할 만한 사람과는 되도록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상대에게 결코 부럽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럽다라고 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집단 운이 작용하는 전형적인 예는 야구 같은 팀 스포츠이다. 2023년 3월에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미국과 벌인 결승전 직전에 팀원들에게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오늘 여기에 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고 한다. 개별 운이 최고조에 이르러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조직은 본래 실력을 훨씬 웃도는 기적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시합에서만 단기적으로 발휘되는 집단 운이다. 돈키호테는 어떻게 장기적인 집단 운을 끌어당길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현장으로 권한을 철저히 넘긴 권한 이양이 있었다. 당시 돈키호테에는 창업자의 뜻을 실천하는 유능한 사원이 없었다.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현장 직원이 스스로 일하도록 권한을 전부 넘겨버렸다. 그 결과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직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창업자가 구축한 노하우를 직원들이 확대 재생산해 돈키호테를 급속히 다점포화하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최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막상 모든 것을 맡기니 매장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갔고 직원들은 각자 개성과 특기를 활용해 장사 수완을 발휘했다. 이와 반대로 집단 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독재는 개별 운뿐 아니라 집단 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독재는 부하 직원에게서 권한을 빼앗고 맹종을 강요해 결국 창의적인 능력을 말살한다. 독재 국가인 북한보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것은 당연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독재를 휘두르며 지위를 누리려면 직원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직장 업무나 사업에서 문제 해결의 주어는 항상 나가 아니라 상대여야 한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직원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인재가 모이기는커녕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어떻게 하면 직원이 행복해할까라고 열심히 고민하면 변화가 생기고 사업도 더 잘 굴러가게 되어 있다. 직원뿐만 아니라 고객도 판매자의 의도를 쉽게 알아차린다. 고객은 어차피 원가를 모르니까 한몫 챙기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객은 반드시 알아챈다.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려다보는 시선을 취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내가 부하라면 상사가 나를 어떻게 대할 때 의욕이 날까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집단 운을 강화하는 필요 최소 조건이다. 1945년 패전 후 일본이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인구 보너스 덕분이다. 약 700만 명의 군인이 전쟁이 끝난 후 부모와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착실히 자녀를 낳았고 결국 경제 성장이 촉진된 것이다. 이 무렵 일본은 밝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믿으며 놀라운 밀도와 에너지로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그 힘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끌어올렸다. 일본의 전 국민이 꿈과 희망을 공유했으므로 거대한 집단 운이 찾아온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일본은 집단 운을 놓친 듯하다. 집단 운은 극에 달하면 역회전하며 부정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이 과하면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는 법이다. 천연자원의 난개발, 공해, 빈부격차의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 이전에 누린 혜택을 잊고 편견에 치우쳐 나쁜 쪽으로만 사고회로를 돌린다. 심지어 언론이 문제를 크게 부풀림으로 편견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사회가 점점 비관론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면 집단 운을 바랄 수 없다.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운은 와르르 무너진다. 경영자가 고군분투할 때보다 직원 각자가 열정적으로 일할 때 회사가 몇 배나 발전한다.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열정적으로 돌진하는 집단 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집단 운을 끌어당기는 최종 비결은 감사와 부탁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믿고 일을 부탁하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다. 감사와 부탁을 받으면 단순한 지시와 명령으로는 수행하지 않을 창조적 업무와 고차원적 경영을 수행하게 된다. 공포와 복종으로 현장을 위축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에 의존하면 조직은 결국 불운을 끌어당겨 무너지게 된다. 운이란 삶의 태도 자체다. 주위 사람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해하며 친절과 공감으로 대하는 것이 좋은 운을 부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사주라는 학문이 결코 사기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음양어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아인슈타인도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라고 했듯이 음양어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불변의 법칙이자 체계이다. 그렇다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즉, 내가 태어난 기운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선천적인 운의 영향력은 겨우 10%이며 나머지 90%는 후천운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운은 어떤 게 있을까? 오늘은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을 기르는 방법을 담은 책,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후천운이란 첫 번째로 부모 운을 말한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 운이다. 세 번째는 바로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적어놓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름은 인간의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화가 나거나 부끄러워진다면 이름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름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다.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평생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다.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터득했던 원칙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누구도 인복 없이 성공할 수는 없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대인은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운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 마음은 좋은 운이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얼굴에 나타난다. 얼굴은 항상 밝고 생기가 있어야 한다. 큰 운을 얻으려면 늘 세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보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당신의 눈은 부드러워질 것이고 당신의 삶은 변해가기 시작할 것이다. 꼭 명심하라. 억지로라도 웃어야 부자가 된다. 정주영 회장은 왜 그렇게 자신이 번영하던 시절에 신었던 구두를 밑창과 뒷굽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고집해 신었던 걸까? 자신의 기운을 살아나도록 만들어주는 풍수 도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지갑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재물운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최고의 풍수 도구 중 하나다. 지갑 속에는 가족 사진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구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운이 살아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가족 사진은 모두 즐거운 모습으로 찍힌 것이라면 더욱 좋다. 그리고 지갑 속이 텅 비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의 지갑에 단돈 얼마라도 넣어주도록 하라. 돈은 부를 만드는 최고의 풍수도구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물운이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갑은 절대 바꾸면 안 된다. 하지만 재물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갑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신발이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구두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구두를 바꿀 때는 상표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렇다면 여성의 운을 살려주는 풍수 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 목걸이는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목걸이가 숨골을 덮어서는 안 되고 가죽이나 끊어지기 쉬운 줄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다음으로 펜던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펜던트에 자신의 소망이나 가족을 위한 기원을 적어 놓으면 풍수적인 기운이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 귀걸이는 운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귀는 재물운과 성취운을 살려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반지는 항상 착용하는 게 좋다. 이는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반지는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다. 또한 재물운을 위한 반지는 반드시 약지에 끼워야 한다. 동양학에서는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는 물건도 있고 함부로 얻으면 안 되는 물건도 있다고 말한다. 집에서 기르던 식물은 남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이미 가족들과 기의 흐름을 공유하며 일정 부분 동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생각 없이 남에게 준 식물은 자칫 가정의 화목운을 깨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식물을 주고 싶다면 새로 사서 주는 게 좋다.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도 마찬가지이다. 오래되어 못 쓰는 가구라면 폐기해야 하며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에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죽음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느냐를 암시한다. 좋은 운은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메모용품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한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이다.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 권 이상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못은 그동안 당신의 가정에 이유 없는 고통을 주었던 원흉이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기여를 막기 위해 나라 곳곳에 중요한 혈자리마다 새로 된 큰 못을 박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들은 왜 새로 된 못을 사용한 걸까? 이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침은 인체의 기혈을 막기도 하고 막혔던 기혈이 돌아가기도 한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 동쪽에는 못을 박거나 쓰레기를 두면 안 된다. 남쪽은 가정의 재물운, 번영운, 건강운 등 모든 운이 살아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그렇기에 남쪽에 못을 박으면 모든 기운이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 서양에서도 남쪽은 재물운이 번성하는 곳이라고 하여 보라색으로 장식을 하면 좋다고 했고, 이쪽 방향의 청결 상태로 그 집의 번영운을 알 수 있다고도 하였다. 만약 못을 박더라도 오래되고 녹이 쓴 못을 박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서쪽과 북쪽에는 못을 박아도 상관없다. 서쪽과 북쪽은 모든 기운이 소멸하는 방향이다. 침대의 머리 방향이 북쪽을 향하면 좋지 않다. 부잣집 현관과 가난한 집 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풍수학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좋게 하고 있느냐로 구분한다. 현관은 그 집의 얼굴이다. 깨끗함과 청결함은 풍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관 입구에 불필요한 것은 전부 정리해야 한다. 조명도 아주 밝은 것으로 교체하면 좋다. 집안에 시들거나 죽은 나무들이 있으면 안 된다. 해바라기 그림은 가정의 운을 살려준다. 해바라기의 황색은 돈을 갈구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해바라기 그림은 거실에 걸어두면 매우 좋다. 강이나 바다의 그림도 괜찮다. 하지만 특별히 폭포를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 물은 예로부터 돈과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폭포는 우리 집에 돈과 지혜가 쏟아져 들어오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마다 암시하는 바가 다르다. 이런 작은 암시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행동이 바뀐다. 용, 거북이, 호랑이와 같은 동물 그림은 그 기운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 꿀을 부엌에 둔다면 재물운이 살아나게 된다. 꿀은 아주 강한 양기를 가진 식품이고, 부엌은 집안에서 가장 강한 음기를 가진 장소이므로 이 두 기운이 서로 중화가 되어야 부엌의 기운이 살아난다. 부엌에는 화초나 수목을 둬서는 안 된다. 세상 어떤 풍수에서도 부엌에 꽃이나 수목을 두라고 하지 않는다. 쓰레기통은 부잣집 부엌에 절대로 없는 가장 대표적인 소품이다. 청소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는 것은 변명이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청소할 시간도 없고 정리할 시간도 없으며 남들에게 잘해줄 시간과 여유 역시 없다고 생각한다. 풍수학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나의 무의식을 교육하는 학문이다. 현재 뇌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말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무의식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면 분명 재물운에 빠른 변화가 올 것이다.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듯이 그 안에서 작용되는 인간의 삶도 일관된 흐름과 규칙이 있다. 운, 준비하는 미래라는 책은 5만여 명의 운명학적 특징을 분류하고 분석해 행운과 불운의 실체를 밝혀내고 운의 원리와 활용법을 설명한다. 오늘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운명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을 담은 책, 운, 준비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동양에서는 음양과 오행이, 서양에서는 별의 에너지와 변화가 인간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는 놀랍게도 똑같다. 자연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실체와 규칙이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삶도 그 영향 아래에 있다는 원리다.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운명이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 즉,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100%
내게로 돌아온다는 원리이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성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일치하지 않고 우주의 에너지와 우리의 에너지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무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영국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피트는 동시성의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물리적 세계와 우리 내면의 심리적 세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동시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마음과 물질의 근원이 연결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성 그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의 운에는 일정한 흐름과 주기가 있는데 운에도 주기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좋은 대운도 평생을 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쁜 대운도 일생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운의 흐름을 탈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50대의 최고의 대운을 맞이해 사업운과 재운이 정점에 이를 사주라면 40대부터 자금과 인력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운이 변한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게 되고 이는 아름다운 인연을 불러오게 된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이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한다.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이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둘째, 악연이 끊어진다. 이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셋째,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넷째,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다섯째,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또한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린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인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인연이다. 왜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평생을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갈까? 인도 점성술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나쁜 인연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0세에서 9세까지의 운에서 부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던 사건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지나친 동일시는 서로에게 불행의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란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어떤 인연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귀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던 것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 개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특별함을 잃지 않고 지켜갈 만한 고집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타인의 개성 역시 알아보고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 둘째, 거지근성이 없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일단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확률이
매우 크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귀인을 만나려면 먼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지만 거지근성을 가진 사람은 억만금의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결국은 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다. 귀인을 만나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분명히 귀인을 만날 운이 있는데도 이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두 가지 단점으로 상대방 전체를 매도하거나 자신에게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 스스로 귀인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긍정하게 되고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때 마침내 귀인을 얻을 수 있다. 운명학에 의하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결국 운명을 알고 활용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재물이 빠져나가 손해를 보는 운수가 있을 때 이를 미리 알고 잘 대비한다면 수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수십만 원 정도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해액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불운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다. 같은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똑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울러 한 가지라도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자기 안에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힘든 시기에 뿌린 행운의 씨앗일수록 나중에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운명의 법칙이다. 운명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타고난 기운에 의해서 성품과 습성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과 습성이 운명을 만든다. 그래서 타고난 기운을 알지 못하면 운명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을 치료할 때 통증만 잠시 완화시키는 진통제만으로는 병이 다시 재발하고 만다. 병이라는 것은 뿌리를 찾아내서 근본을 고치지 않고는 완치하기 힘든 법이다. 자신의 타고난 기운을 알아보고 운을 좋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은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운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동양학의 모든 것은 자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우주와 자연이 그대로 세상 모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운이라는 것도 자연의 순환법칙을 연구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마음 바탕을 보면 하늘과 비교해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동양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모든 것은 각각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다름이 서로 섞이고 어우러지면서 만물이 완성됨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부귀빈천과 희로애락 또한 인생 전체를 볼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꼬이는 이유는 태어났을 때 부족했던 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명예와 권력은 가장 상위 개념에 속하는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다. 사주학상으로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사주에서는 권력을 관록이라 말하며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관성으로 나타난다. 적절한 관성은 자신을 제어하여 원만한 인품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빛이 난다. 승진이 안 됐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것도 관성이 부족해서이다. 즉, 자신의 권력을 잡기 전에 오는 온갖 고초나 어려움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냉정한 자기 제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큰 명예나 권력은 잡기 힘들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이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볼 때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만큼 큰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모르게 겪어온 사람이다. 성공과 실패를 단정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면 계속 안 풀린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탈이 없이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의 인간을 조심하고 최대한 관리를 잘한다.
인간관계에서는 고무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결코 좋은 운이 계속 올 수는 없다. 그들은 운이 나쁠 때 좋은 장소를 만나고 귀인을 만날 때까지 남들보다 많이 움직이고 행동한다. 이러한 운의 법칙을 알게 되면 결코 운은 숙명처럼 다가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과 의지로 인해 조절하고 만들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한 현실의 결과이다. 마음은 정기신의 기운이 응집된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정기신의 기운이 응집된 자신의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 항상 우울하고 좌절하면 하늘도 도울 방법이 없다. 세상의 어떤 기운도 사람보다 강한 기운은 없다. 지금 당장 운을 바꾸고 싶다면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을 모두 정리하라. 그리고 항상 웃고 기운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라. 부자가 괜히 부자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까지 모두 차이가 나서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운이 나쁜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만 모여들게 된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아플 때 먹는 약과 다르지 않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의 대부분은 평상시 먹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것을 먹어야 몸이 살아난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관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상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에게 물려받은 마음과 신체를 자신이 수고스럽게 하여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습관과 심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식의 조절에 있다. 풍수는 교정만 잘 되면 현실의 기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이사를 해서 뭔가 안 풀리거나 몸도 안 좋아졌다면 당장 햇빛과 조명을 조절해서 집안에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끌어당겨라. 그리고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 독서를 하는 것도 운을 바꾸는 방법이다.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좋은 책에는 보이지 않는 저자의 엄청난 기운도 숨겨져 있다.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좋은 기운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현재의 내 건강 체크를 하면 운기를 파악할 수 있고 건강 회복을 하면 가장 쉽게 좋은 기운을 만들 수 있다. 운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것은 감정의 변화다. 괜히 우울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리고 운이 더 나빠지면 건강에 문제가 온다. 몸이 나빠지면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지혜가 사라지게 되고 잘못되고 후회되는 선택을 한다. 잘못된 선택은 불운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인생에서 아군이었다는 과거가 되는 것이다. 운명을 다스리고 싶다면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감정을 다스리려면 우선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스스로 운을 좋게 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사람들은 공간을 볼 때 이 터에 재운이 있는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인테리어는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 그러나 부자들의 재운은 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는가에 따라 그 기운이 달라진다. 그렇게 달라진 기운은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없듯이 원래부터 나쁜 터도 존재하지 않는다. 터가 안 좋다고 알려진 집도 얼마든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이루는 명당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공간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시키는 명당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운을 만드는 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고전에서 말하는 명당은 그곳을 차지하는 순간 모든 게 결정지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터의 힘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역시 그 공간에 맞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한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기온과 습도 같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에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포포닌 박사는 독특한 실험을 했다.
그는 진공 상태에서 빛의 패턴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했다. 먼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에 레이저를 비췄다. 당연히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DNA 샘플을 넣고 레이저를 비췄다. DNA와 만난 레이저는 일정한 패턴의 무늬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DNA 샘플을 제거한 뒤 다시 빈 공간에 레이저를 비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처음과는 다른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다. 심지어 그 패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몇 주 동안이나 남아 있었다. DNA 샘플의 자취가 마치 유령처럼 그곳에 남아 공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것을 유령 DNA 효과라고 한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역시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부모님의 집에 들어선 순간 그분의 기척을 느낀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분위기라고 통칭하는 것들이 어쩌면 유령 DNA의 작용인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생활한 수많은 사람이 남긴 흔적이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기운을 변화시킨다. 공간은 텅 비어있는 무의 상태가 아니다. 무엇인가로 이미 가득 차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해 비워져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다. 실제로 줄줄이 망하던 가게가 주인이 바뀐 뒤 갑자기 대박집이 되기도 한다. 공간도 그곳에 깃드는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 얼마든지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물론 그 공간이 갖고 있던 에너지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새로 들어간 사람과 공간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 공간의 기능이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유도하긴 하지만 감정과 정서까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 지금 사는 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때 이사를 하면 10중 8구 안 좋은 집을 선택한다. 답답한 인간관계와 잘못된 투자를 결정했던 선택의 패턴이 집을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사는 가장 안정적이고 상승세일 때 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했지만 도시에서 살던 방식을 고집하다 적응에 실패하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 돌아온 사람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집이 병들었지만 현대에는 주변 사람들과 통하지 못할 때 병이 드는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이사갈 집의 전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떠나도 공간에는 한동안 그가 남겨놓은 유령 DNA가 남아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친다. 모든 공간은 지구의 역사만큼 오래된 공간 DNA를 가지고 있다. 자연 DNA는 넓고 강한 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고유의 파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파동이 현실에서 발현되면 공간의 성격이 된다.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가를 피하는 것이 좋다. 흘러가는 물결이 내 안에 정체된 마음을 더 선명하게 확인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안 증세가 심한 사람은 조용한 숲속 오두막이 더 힘들 수도 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너무나 정적인 곳에 있으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선명해진다. 나와 맞지 않는 공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가장 쉽게는 내 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집을 꾸미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사한 뒤부터 자꾸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 잠자리나 앉는 자리가 불편해 침대나 소파의 위치를 자주 바꾸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밖으로 겉돌게 된다면 이는 자신이 집과 부딪히고 있다는 뜻이다. 공간 고유의 성격이 나와 도저히 맞지 않다면 과감히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신과 의사이자 영성가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20에서 1000까지의 상태로 설명했다. 가장 낮은 레벨 20은 수치심에 차 있는 상태이며 가장 높은 1000에 이르는 상태는 영적 깨달음의 상태로 개인을 초월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의 최고 단계다. 의식의 각 단계는 레벨에 맞는 에너지장을 만들고 레벨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강한 에너지장을 갖게 된다. 의식의 에너지장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낮은 수준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자연적으로 주위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때문에 낮은 의식 수준의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공간은 쉽게 황폐화되고 생명력을 잃는다. 반대로 높은 의식 수준이 반영된 공간일수록 충만한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공간의 유통기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족한 에너지를 자연이 채워주었다. 그러나 현대 건축의 핵심은 순환이 아니라 밀폐다. 벽과 담장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외부와 단절시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것인지에 중점을 둔다. 음식은 밀폐가 되어야 유통기한이 늘어난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밀폐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채워주고 순환시켜야 한다. 움직이지 않는 공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양분은 무엇일까? 당연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건강한 의식이다. 긍정적인 공간의 에너지장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감동시키는 책을 낭송하는 것도 좋고 만트라를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 단계는 고요함이다. 하루에 딱 5분만 집에서 고요함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에너지 레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인테리어를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면 인공 재료보다 천연 재료를 써볼 것을 권한다. 흙, 나무, 돌 등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쓸 때 집안 에너지의 유통기한이 더 늘어난다. 뜻이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방법 중 하나다. 집의 크기와 운은 비례하지 않는다. 공간이 좁을수록 향과 온도는 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좁은 공간일수록 온도를 낮춰 서늘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춥지 않을 정도의 서늘함은 공간을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차갑기만 한 공간은 적막해지기 쉽고 쓸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따뜻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향이다. 따뜻한 향은 차가운 공기의 적막함을 덜어준다. 숨통이 트이는 공간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산이다.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발밑의 풍경을 보며 저절로 한숨 돌리게 된다. 그런데 똑같은 높이라 해도 인공의 건물 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남해보리암, 전북 마이산 같은 곳에서는 그곳만의 강렬한 힘이 느껴진다. 특히 강화도 마니산에 오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이 장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대자연의 급속 충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